방화하는 사람들의 심리. 요 구조자 한 명 발견. 분리형 들것 필요. 무전이 들려왔다. 우리 팀은 후착대로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빌라 3층 창문에서는 검은 연기와 화염이 분출되고 있었고, 진압대원들은 소방호스를 들고 빌라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나도 면체를 단단히 조이고 분리형 들것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구조대원과 진압대원은 호마다 묘 구조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3층 304호 앞이었다. 한 여성이 누워 있었고, 진압대원은 보조 마스크를 환자의 입에 대고 그가 가진 공기를 나누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가슴의 움직임을 보니 아직 호흡은 있었다. 분리형 들것에 환자를 단단히 결박하고 4명의 소방관이 여성을 들고 출구를 찾았다. 1층에 기다리고 있던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환자 평가를 해보니 손목에는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고, 복부에는 3군데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혹시 자해했는지 물어보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고 화재는 어느 정도 진압되었다. 연기를 빼야 할 것 같아 이동식 송배풍기를 들고 3층으로 가서 송배풍기를 작동시켰다. 화재 조사관은 그 여성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여러 가지 흔적과 진술로 봐서 삶을 비관하여 방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주간 근무로 출근하고 보니 호수 건조대에 소방호스가 많이 널려 있었고, 방화복 건조기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방화복을 말리고 있었다. 밤중에 큰 화재가 발생했구나. 야간 근무자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새벽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관내 아파트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불이 났다는 지령을 접수해서 출동했다. 진압대원은 아파트 5층으로 올라갔다. 창문 틈에서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동력 절단기를 이용해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아파트 내부는 이미 전소되었고 동료들은 인명 검색을 실시했다. 주방에 쓰러져 있는 양문형 냉장고 내부에서 2명의 사망자를 발견했고 가스 공급 호스는 잘려져 있었다. 불이 난 흔적으로 볼 때 인화성 물질이 집안에 뿌려져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고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는지 테이프로 창문을 다 막아놓았다고 한다. 여러 흔적으로 봐서 방화 같기도 하고 완전 범죄를 노린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사건을 만났다고 한다. 지난번에 도시가스 자살 시도 사건은 불씨가 없어서 폭발을 안 했다면 이번에는 냉장고 속 시신은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17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한 상태였고 남편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왔다고 한다. 숨진 30대 아들은 아직까지 직업이 없었다. 아파트 CCTV에 휘발유통을 들고 가는 둘째 아들이 찍혔다. 만약 삶을 비관해서 자신의 존재와 살아온 기억, 흔적 모두를 지우고자 했다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방화는 전체 화재의 1%를 차지한다. 방화는 범죄다. 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에 속한다.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히스레저는 조커로 분장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연기를 펼쳤다. 그중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조커가 돈 무더기를 높이 쌓고 나서 악당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돈 무더기를 전부 태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통 악당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다. 조커는 돈을 뛰어넘는 아무것도 없는 문화 절대적인 악을 추구했는지 모르겠다. 다크나이트의 방화와 내가 실제로 겪은 방화는 대척점에 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방화범들은 절대적인 악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본래 선을 추구했는지도 모른다.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현실은 시궁창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있었다면, 마음 터놓고 대화를 나눌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들은 방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비춰줄 환한 불빛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옥계 휴게소를 덮친 불. 1년에 한 차례씩 강원도 삼척에 계시는 아내의 할머니 댁에 방문한다. 2013년에 결혼해서 1년에 한 번씩 빠뜨리지 않고 방문하고 있다.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너무 먼 거리인지라 쉽지 않다. 보통 여름에 가는데 올해는 가을에 방문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다. 삼척 번개시장에서 회와 오징어도 사 먹고 딸 아이와 한국 최대의 굴인 환선굴도 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런 걸 두고 소확행이라고 하는가 보다. 반가워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번에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기록이 발견되어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명예수당을 받게 되었다며 좋아하셨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점심을 하고 다시 내가 사는 천안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동해 휴게소를 지나 옥계 휴게소가 보인다. 아내에게 잠깐 쉬어가자고 말했다. 옥계 휴게소에서 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5일 새벽 1시쯤 되었을까? 비상 소집 연락이 왔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센터로 달려갔다. 대응 3단계 발령이다. 강원도 고성과 동해에 큰 산불이 난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연소의 3가지 조건을 공부했다.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그것이다. 마른 나무는 가연물이며 바람은 산소이다. 예전에 우리 집에는 아궁이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풀무라는 장비가 있었다. 종이나 볏짚을 이용해서 작은 불씨를 아궁이에 만들어 놓으면 풀무를 돌려서 바람을 넣고 불을 살릴 수가 있다. 그날 고성에서의 강력한 바람과 마른 나무는 연소의 조건을 99% 만족하는 상태였다. 다행히도 점화원인 작은 불씨를 만나 연소안이 재난이 되고 말았다. 불행히도 점화원인 작은 불씨를 만나 연소안이 재난이 되고 말았다. 뉴스를 보니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어 불길이 속초 도심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이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고성과 동해로 12대의 소방차와 50여 명의 소방관을 보내기로 빠르게 결정했다. 새벽에 고성으로 출발했다. 같은 대열을 유지해야 하므로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졸렸지만 순번을 돌아가면서 운전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는데 뒤따라오던 다른 펌프차 반장님께서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천소방과 광주소방의 소방차 행렬도 보였다. 소방차 행렬을 보니 전율과 긴장감이 동시에 찾아왔다. 운전하는 인천소방기관원과 눈이 마주쳐서 경례를 했다. 누군가를 도우러 떠나는 모습에서 스스로 어벤져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잠시 빠졌다. 대관령을 넘어갈 때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타는 냄새가 났다. 소형 펌프차야,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한 번에 몇백 킬로씩 운행해 본 적이 없지?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묵묵히 목적지로 갔다. 소양호에서는 물을 싣고 있는 산림청 헬기도 보였다. 이번에 동원된 50대의 산불 지원 헬기 중 한 대일 것이다. 산과 주택이 불에 탄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처참했다. 건물 한두 채 타는 것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은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전쟁이 벌어진 듯 했다. 고성이라는 이정표가 보였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무슨 조사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보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최초 발화지점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전신지였다. 개폐기 폭발로 신고되었고 근처 소방서의 소방차는 현장에 3분 만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소방관은 화점 방수를 했지만 물줄기가 역행할 정도로 강풍이 심해서 결국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우리가 고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5채의 가옥이 전소된 상태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람도 잠잠해져 불은 거의 진화되었다. 우리 소방서 선착대로 이미 한바탕 전쟁을 치른 주임님은 일당백으로 화마와 싸웠다고 했다.
초기에 강원도 소방은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대응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다시 소방청의 지령에 따라 우리는 또 다른 산불 발생지인 동해로 향했다. 1시간 후 강릉이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강릉에 오니 성난정 화재 2017년 떠올랐다. 1년 전에 소방서 동료들과 강릉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몇 달 전 발생한 성난정 화재 순직 사고가 생각나서 강릉 경포 근처를 찾았다. 60년 전 지어진 작은 목조정자 성난정, 이미 폐허만 남은 그곳을 찾았다. 성난정의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10여 분 만에 불을 껐으나 새벽에 다시 불이 살아났다. 2명의 소방관이 재출동하여 화재 진압을 하다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순직했다. 그 자리에 동료들과 간단히 추모했다. 고 이영욱 소방경은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었고 고 이호현 소방교는 임용된 지 8개월이 지난 때였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동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바닷가에 인접한 한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동해의 산불이 여기까지 침투했다. 불씨는 내륙에서 폭이 20m쯤 되는 도로를 넘어서 연속적으로 휴게소를 때렸다. 비유하자면 총상을 맞은 것이다. 불씨는 총알이 되어 식음료 판매를 하던 원형의 건물과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 등 탈 수 있는 모든 것에 박혔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다. 건조한 날씨라면 불씨도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간다. 불씨가 덮친 휴게소가 바로 이곳 옥계 휴게소였다. 그 처참했던 옥계 휴게소가 얼마나 복구되었는지 보고 싶었다.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다. 아내와 딸과 함께 화마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평화로운 바닷가 앞 테라스에서 사진을 찍었다. 휴게소는 화마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고성, 동해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되찾지 못했을 것이다. 화마의 흔적은 지울 수 있지만 아픈 기억과 마음은 지워지기 힘들 것이다. 강원도 산불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청은 신속한 파견 결정으로 각 시도에서 강원도로 872대의 소방차와 소방관 3,251명을 파견했다.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몸과 마음으로 힘을 모아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 강원도로 향하는 전국 소방차 행렬을 보고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외침에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글을 쓰는 지금, 소방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국에서 재난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는 소방차 행렬을 앞으로는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역 예산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격차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 펌프차에 2명의 소방관이 탑승하는 지자체와 4명이 타는 지자체는 소방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찢어진 방화장갑이 교체가 되지 않는 지자체에 진압되어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아니다. 지자체의 규모만큼이 아니라 화재, 구조, 구급의 규모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원고를 퇴고하던 중 2020년 5월 1일 강원도 고성에서 다시 큰 산불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청은 대응 3단계를 가동했고 소방동원령 2호가 전국적으로 발령되었다. 전국에서 소방관 1,800명이 투입되었다. 체계화된 매뉴얼로 1시간 반 정도 빨리 투입되었다.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각 시도 소방본부 동원령을 의무로 받아들였다. 눈에 띄는 뉴스 기사의 제목은 고성 산불 대응 빨랐던 이유에는 소방관 국가직화도 한몫했다 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아내는 야근 중이고 나는 아는 형님과 축구단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형님네 가족에게 딸아이를 부탁했다. 그 집에는 고양이가 5마리가 있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부부였다. 고양이 분영업을 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1시간쯤 카페에서 축구단 이야기를 하다가 딸을 다시 데리러 갔다. 딸은 그 집에 고양이가 5마리나 있다며 나만 없어 고양이 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쁘게 생긴 고양이들을 보고 있으니 1년 전 사고가 떠오른다. 최 반장과 함께 고양이 구조 신고가 들어와서 소형 펌프차를 운전하고 현장으로 갔다. 가면서 신고자에게 전화해보니 새끼 고양이가 자동차 하부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겨울에는 종종 고양이가 추운 곳을 피해 차 하부로 들어가기도 한다. 비슷한 구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왕복 6차선 대로 옆 주차장에 도착했다. 중년 여성 3명이 현장에서 웃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승용차 바퀴 쪽에 고양이가 숨어 있었다. 고양이를 부르고 손짓해도 꿈쩍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린 후에 포획망으로 잡으려는 계획을 세운 후 살충제를 뿌렸다. 고양이는 신음소리를 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 살충제를 더 살포했더니 놀라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포획망을 피해 달아났다. 고양이 눈에는 우리가 적으로 보였는지 앞만 보고 뛰어갔다. 왕복 6차선 도로, 고양이는 그곳으로 뛰어갔다. 80km로 달리는 차들, 겁먹은 고양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 고양이는 결국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신고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우리는 망연자실한 채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구조는 실패했다. 침묵 속에 우리는 센터로 돌아왔다. 도로에 서 있던 고양이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의 실수로 고양이를 죽음에 몰아넣었다. 고양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차들이 질주하는 한복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던 고양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이런 후유증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하 PTSD라고 한다.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신체 증상들로 이루어진 증후군이다. 나뿐만 아니라 구급대원 임반장도 PTSD 때문에 장기 병가를 낸 적이 있다. 어떤 여성이 자살하려고 아파트 난간에 매달렸는데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아 도와달라고 크게 외쳤다. 그 소리를 들은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정신없이 구급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한 임반장은 지상에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나머지 구급대원은 그 여성을 구하러 뛰어 올라갔다. 임반장은 난간에 매달렸던 여성이 손에 힘이 빠져서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다. 그때의 충격으로 괴로워던 임반장은 결국 병가를 냈다. 소방공무원의 PTSD 유병률은 17에서 23%로 일반 인구에서 PTSD 유병률 0.4에서 4.6%인 것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자주 대면하는 소방관들은 PTSD에 걸릴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중요한 것은 PTSD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이다. EBS, 발견의 기쁨, 동네 책방이란 프로그램에 등장한 소설가 김은의 말에서 큰 힌트를 얻었다. 큰 파도가 들이닥쳤을 때 항해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파도가 온다면 정면으로 대가리를 박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피한다고 키를 돌려 배 옆구리를 맞으면 바로 뒤집힙니다. 정면 돌파도 빠른 답이 될 수 있다. 전문 용어로 체계적 둔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빠져나오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가면 안 된다. 정면 돌파를 한다면 소방 조직은 뒤에서 도와줄 것이다. 어쩌겠는가? 소방관에게 PTSD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걸. 반려견의 눈. 화재 출동벨이 울렸다. 특정 지점으로 119 신고 전화가 응립되었다. 센터에서 화재 발생 장소까지는 약 10분 거리. 팀장님께서는 차 속에서부터 면체를 착용하셨다. 1초라도 아껴야 한다. 나도 그대로 따라했다. 시골 주택의 화목 보일러 화재였다.
화목 보일러는 말 그대로 가스나 전기 보일러가 아닌 목재를 연소로 쓰는 보일러이다. 화목 보일러에 쓰이는 목재는 큰 에너지를 갖는다. 10평 정도 되는 창고에 약 2m 높이의 장작 더미에 불이 붙은 것이다. 연기가 앞을 가렸다. 인명사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 속으로 진입했다. 들어가서 방해되는 것들을 손으로 다 끄집어내고 타다만 목재를 걷어내며 겁없이 행동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초보의 장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화목보일러에 거주하는 집 쪽으로 번지지 않게 노력했다. 난리통에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크지 않은 조그마한 강아지였다. 개집의 반이 불에 탔고 개도 위태로워 보여 팀장님께 개를 풀어줘도 되겠냐고 여쭤봤다. 그냥 두고 화재 진압 먼저 하라고 하셨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냥 풀어 주었어야 한다. 그때는 멘탈 붕괴 상태여서 화재 진압에만 집중했다. 1시간 정도 정신없이 화재 진압 활동을 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개집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전소되어 골격만 남아 있었다. 그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둘러보니 개는 안전한 곳에 묶여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피곤하고 갈증났지만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다. 3시간 정도 불을 끄다 보니 팀장님께서 잡고 있던 관창이 가끔 나에게도 주어졌다. 펌프차의 물도 나도 완전히 고갈되었다. 우리는 힘으로는 부족해서 결국 굴착기를 동원했다. 역시 굴착기의 힘은 대단하다. 10명의 일을 굴착기 한 대가 처리한다. 끝이 보인다. 관할센터에 마무리를 부탁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유쾌한 마음으로 센터로 돌아왔다. 그 강아지가 살아난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다. 센터로 돌아와 몸을 씻고 5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팀장님께서 또 출동이라는 것이다. 다시 소방차에 허겁지겁 올랐다. 지령서를 보니 계집 화재라고 쓰여 있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계집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물을 뿌리고 손으로 화목을 걷어내고 불을 다 끄니 조금 정신이 들었다. 신고한 아저씨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계집 드럼통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볼 일이 있어서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불이 계집으로 옮겨 붙었다고 한다. 목줄에 묶여있던 개는 스스로 줄을 끊고 탈출했다고 한다. 위기 상황에서 생명은 괴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개를 찾아보았다. 개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꽤 큰 개였는데 배부분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다. 현장을 정리하면서 개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어서 다가갔더니 무서운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주인에 대한 서운함이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7층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현장에 거의 도착해서 무전기로 보고를 했다. 검은 연기 다량 발생, 후착대 필요, 요 구조자 확인 후 보고하겠음. 현장으로 들어갔다. 일단 인명검사부터 했다. 몇 차례 확인했는데도 요 구조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이다. 옥내소전으로 화재를 진압했다. 가스레인지로부터 발생한 화재였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되었을 때 현장을 재수색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아닌가? 검은재를 뒤집어 쓴 푸들 한 마리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3km도 안 돼 보이는 작은 개였다. 밖으로 안고 나왔다. 집주인 할머니께서 오셨다. 마트를 다녀왔다고 한다. 자식 같은 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를 내가 구한 것 같아 그날 하루는 온종일 흐뭇했다. 긴급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눈이다. 살려달라는 강아지의 절박한 눈, 다친 사람의 고통스러운 눈, 힘들어 보이는 동료의 초점 없는 눈, 모든 감정은 눈으로 집결되는 것 같았다. 구조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지만 동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
구하겠습니다. 신반장과 소방검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좁은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도로 중앙을 분리해 놓은 길쭉한 잔디밭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강아지의 눈에는 달리는 차들이 거대한 코끼리떼로 보이지 않았을까? 혹시 누가 목줄을 놓쳤는지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근처 편의점 아저씨는 행여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눈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함께 소방차를 탄 신반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구하겠습니다. 그 강아지는 곧 소방차로 옮겨졌다. 소방 현장 업무는 대부분 수동적인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어야 출동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능동적인 출동일지도 모르겠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유기동물은 약 12만 마리이다. 그중 고양이가 2만 마리, 개가 10만 마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반은 주인에게 반환되거나 입양이 되고 나머지 반은 자연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 강아지를 센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켰다. 냄새가 너무 지독했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 보여 먹을 것을 주었다. 밥도 잘 먹지만 편의점에서 사다 준 간식은 순식간에 해치웠다. 강아지는 배까지 뒤집어 보였다. 복종의 의미였다.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이라 밥을 먹으러 2층 식당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었다. 밥을 빨리 먹고 내려가 보니 강아지는 짖지 않고 조용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웠나 보다. 결국 돌아가면서 강아지 옆에서 보초를 서야 했다. 절차대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밤늦게나 데리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원반장님과 함께 예정되어 있던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하러 소형 펌프차를 몰고 나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데리러 왔다는 전화가 왔다. 유기동물 한두 번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인사나 하자고 센터로 차를 돌렸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직원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다. 지역에 유기동물 수용 가능 개체수는 250마리인데 현재 700마리 정도를 수용하고 있어서 과포화 상태라고 한다. 관할시와 보호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아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동물 등록 제도이다.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홍보가 너무 안 돼서 반려견을 키우는 나조차도 그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몰랐다. 2019년에는 2개월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때 우리 집 반려견도 등록했다. 혹 분실 된다면 찾기 쉽게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다. 물론 주인이 의도적으로 버리는 비율이 더 높겠지만 모든 반려동물이 등록을 한다면 잃어버린 반려견도 다 주인을 찾을 수 있고 고의로 버리는 비율도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외장형 등록 목걸이를 떼어내고 유기한다면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다.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며칠 전이었다. 아기가 심정지 상태라는 접수를 받고 출동 중에 신고자에게 전화했다. 우리 아기가 호흡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다급하게 구급차 엑셀을 밟았다.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가 있어서 그 앞에 구급차를 주차했다. 아주머니가 품에 아기를 안고 구급차로 뛰어왔다. 가까이서 보니 품에 안은 것은 아기가 아니라 작은 강아지였다. 그 아주머니는 분명 그를 아기로 여겼을 것이나 표정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외로운 현대인들의 일부가 된 지 오래고 반려동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잠깐 소유하는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호칭이 바뀐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유기하는 반려동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많아지면 우리도 독일처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듯 반려동물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큰 강아지 가방을 들고 어떤 아저씨가 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방에는 4마리의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있었다. 누가 강아지를 하천변에 버린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민간구조대의 고양이 구하기.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센터로 찾아오셨다. 하수구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119라는 전화번호로 소방관을 호출했지만 문을 열고 찾아오시면 어떠랴. 우리가 119 종합 상황실에 보고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 소방차 시동을 걸고 언급한 장소로 출동했다. 마침 우리 집 근처였다. 하수구 철망을 열어보았지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근처 하수구 철망 아래에서 참치캔이 발견되었다. 주민 중 누군가가 거기에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수구의 입구는 좁고 니은 자의 구조이다. 하수구 아래의 수평 통로에 고양이가 있을 듯 했다. 입구가 좁아 직접 확인은 어려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수구를 들여다보았다. 아주 조그마한 새끼 고양이가 있었다. 나는 근처 편의점에서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사서 입구에 놓고 숨을 죽이고 고양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을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물을 쏘면 어떨까요? 원 반장님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며 소방호수로 너무 새지 않게 방수했다.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바람을 이용한 것이다. 순간 고양이가 튀어나왔는데 우리를 보고 다시 하수구로 들어갔다. 이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수도의 도면을 시로부터 얻자는 의견도 나왔고 가장 마른 반장님이 들어가자는 말도 안 되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먹이를 많이 놓아주고 결국 작전상 후퇴하기로 했다.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고양이가 생각났다.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내와 딸에게 오늘 고양이 구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3살 딸이 출동을 외쳤다. 딸의 명을 받들어 우리 가족은 그 하수구로 출발했다. 고양이가 도와달라고 아직도 울고 있었는지 집으로 가는 어느 여학생의 시선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우리가 왔다. 우리는 민간 구조대다. 일의 보상은 돈이다. 하지만 누군가 극한 상황을 마주할 때 무언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 곽재우가 왜군의 침입에 맞서 싸웠고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맞서 싸운 것이 민병대다. 그에 비견하기는 너무도 소소하지만 우리는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민간 구조대를 결성했다. 아내와 구조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낮에 사용한 방법이 바람 작전이라면 이번엔 햇볕 작전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이 작전은 간단했다. 하수구 철망을 열고 큰 벽돌을 하수구 안에 들여놓았다. 큰 벽돌은 고양이가 뛰어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 역할이다. 거기에 맛있는 소시지를 올려놓고 철망을 반쯤 열어놓았다. 지상에도 소시지를 몇 개 놓았다. 그것이 우리 작전의 전부였다. 다음날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장에 가보니 고양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다. 다른 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현장에 가보니 고양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수도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고 촬영하여 확실히 확인했다. 고양이는 탈출에 성공했다. 벽돌을 치우고 철망을 덮었다. 민간구조대의 햇볕 작전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 아마 그 고양이는 야생 고양이가 될 것이다. 자유를 느끼기도 전에 먹이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하고 자신보다 강한 포식자를 경계하기 위해 수시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캄캄한 하수도 감옥보다는 나을 테니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 소방학교에서 너희들은 뼛속까지 소방관이 되어야 한다는 교관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다. 뼛속까지 소방관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진짜 소방관이 되기 위한 네 번째 가르침은 소방관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귀촌한 어느 가족의 삶. 벌집 제거 신고로 어느 농촌의 전원주택으로 출동했다. 벌집의 위치와 크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신고자와 통화했다. 통화 중 여성 신고자의 언어에서 교양이 묻어나왔다. 시골의 어느 전원주택 단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 중간 정도 크기의 말벌집이 있었다. 간단하게 벌집을 제거했다. 물 한 잔을 주시기에 잠시 신고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방관이 느낄 수 있는 매력 중에 하나는 출동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다. 전원주택 생활이 어떠냐고 묻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원래 그 아주머니도 도시에 살았다고 한다. 도시에서 자녀들을 하루에 학원을 5곳이나 보냈는데 자녀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는 모습을 보고 과감히 농촌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전원주택 자체도 마음에 들지만 이웃들과 마음이 잘 통해 너무 좋다고 한다. 자녀와 본인이 지금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았다. 오후 2시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옆집에 가서 오후 내내 돌고 동네 친구와 미꾸라지 잡고 곤충 잡으며 논다고 했다. 사실 나도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기,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면서 자랐다. 문제는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알파벳을 배웠다는 것이다. 마침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왔다. 아이들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아이들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주입식이지만 친구들과 경쟁하고 긍정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위 요즘 잘 나가는 의대나 교대에 진학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며칠 전 친구가 아들, 딸을 데리고 집으로 놀러 왔다. 친구의 큰딸은 초등학교 2학년이다. 일요일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지만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각종 학원을 돌린다고 한다. 이상아, 요즘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공부 시작해야 된다. 정말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다.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거나 아니면 놀게 놔두는 것은 미래의 행복과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차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 그런 비교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타의로 하는 공부에서 언제 스스로 하는 공부로 전환되는가이다. 전원주택의 아이들이 놀다가 우연한 기회에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거나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꼭 가야 한다는 마음을 스스로 얻는다면 그때가 아이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 터닝 포인트는 자연을 친구 삼아 뛰어노는 전원주택일 수도 있고 삭막한 도시일 수도 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공부를 하는 그런 단계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 벌집을 따면서 공부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했다. 나중에 딸이 공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말했다. 당신, 말은 참 청산유수여.